자, 수업합시다. 아, 12번 슬라이드. 12번 슬라이드고, 최근, 어, 69쪽. 69쪽. 해상보험 계약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간략하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 있는데, 이게 보험이란 것도 계약 관계에 의해서 일어나는 양 당사자의 법적 의무가 있는 그런 사적 계약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험자라고 하는 사람과 보험 계약자 혹은 피보험자 간에 이루어지는 사인 간의 계약 행위죠. 그래서 이 계약을 통해서 두 사람은 보험자와 피보험자는 양 상대방에게 의무를 이행할 것이 있습니다. 그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의무는 당연히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그 피보험 이익을 담보하고 커버하고 사고 발생 시 보상해주는 의무가 있을 것이고, 피보험자는 당연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보험료 납부의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사인 간의 계약인데, 우리 다음 시간에 또 곧 다음 시간 앞부분에 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여기 보면 해상보험 계약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이 정의는 제가 내린 것도 아니고 어떤 교수님이 내리신 것도 아니고 어디서 비롯된 말이냐면 MIA라는 영국 해상보험법의 1조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다음 시간에 하긴 할 거니까 MIA에 대해서 MIA 내용을 뭐 원문을 붙잡고 수업을 할 생각은 이번 학기엔 별로 없어요. 그 뭐 그렇게 하니까 학생들의 집중도만 떨어지는 것 같아서 별로 그렇게 할 생각은 없는데, MIA가 뭐라는 거 정도는 학습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한 학기 동안 나가는 수업 내용에 거의 거의 절반 이상이 MIA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MIA에 있는 내용이다라고 싶으면 분명히 얘기를 할 텐데, 책 있는 사람들은 47쪽 보면 돼요. 47쪽. 이게 영국의 해상보험법입니다. 영국의 해상보험법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우리나라 법도 아니고 영국 해상보험법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냐. 해상보험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단순히 영국이라는 한 나라의 보험법에 그치지 않고 사실상 국제무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해상보험의 국제적 중거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국의 법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왜 이 정도의 위상이 됐느냐, 당연하겠죠. 보험이 시작된 나라가 영국이고, 이 MIA란 법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1905년에 만들어졌어요. 우리나라가 을사조약 할 때죠. 그때 만들어진 법이 100년 넘게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현행 법이에요. 옛날 법이 아니고. 이 법이 그 전에 로이즈가 1700년대 나왔잖아요. 근데 이 MIA는 1905년에 나왔거든요. 그 무슨 역할을 했냐면, 그 이전에 로이즈 보험으로 태동해서 보험이 발전을 하는 과정 속에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간섭이나 갈래라든지, 영국은 또 특히 영미법, 판례 중심주의죠. 그래서 그 전에 있던 여러 가지 판례나 이런 것들을 총정리한 그런 법이었어요. 만들어질 때도 그렇게 만들어져서 쭉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 지금도 국제무역의 해상보험의 중거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위상이 어디까지 미치냐면,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 같은 거를 혹시 법대가 없어져서 이제는 그런 친구들이 없겠네요. 그 판례 같은 데 보면 해상보험 사고와 관련돼서 보험회사와 피보험자 간에 소송이 붙으면 판결문에 꼭 그 얘기가 나와요. 영국 해상보험법에 따라 어쩌고 저쩌고. 대법원 판례도 보면 우리나라 상법을 인용하지 않습니다. MIA를 인용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나중에 다시 배우겠습니다만 해상보험 증권에 가보면 그 약간의
양 당사자의 의무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임과 관련돼서 영국 해상보험법을 따른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 그렇죠. 계약서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우리의 의무와 우리의 책임은 영국 해상보험법을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아니 계약서를 그렇게 안 쓰면 되지 않나요?라고 하면 보험 계약의 계약서는 우리가 또 다시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누가 만들어요? 누가 만든 보험 계약서요? 그거? 네, 보험회사가 만든 거죠. 보험 체결할 때 피보험자나 보험 계약자가 보험회사랑 쇼부 보고 협상해가지고 계약서를 쓸까요? 어느 세월에? 어느 세월에? 네. 이미 만들어진 보험회사의 정책과 보험회사의 방향과 보험회사의 약관과 보험회사의 영업 정책이 더해진 이미 만들어진 계약서에다가 피보험자는 사인만 할 뿐이에요. 여러분들 굳이 해상보험까지 갈 필요도 없죠. 생명보험이나 실비보험 들어본 친구들은 알걸요. 자동차 보험도. 예. 보험 계약 돈 주고 나면 뭐가 와요? 두꺼운 책이 하나 오죠. 예. 깨알 같은 글씨로 적혀있는. 나처럼 눈이 좋은 사람도 읽는데 힘든 조그마한 글씨로 적혀있는. 그건 뭐예요? 계약서죠. 계약서. 물론 정보 프로그램에서 그 얘기하죠. 잘 읽어봐야 된다. 잘 읽어볼 수가 없죠. 너무 내용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뭐 법이 바뀌었죠. 뭐 중요한 내용은 알려줘야 된다. 뭐 이렇게 바뀌었는데 어찌됐든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영국 해상보험법의 위상이 중요합니다. 이 해상보험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MIA를 이야기 안 할 수도 없고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고 혹시 여기서 뭐 간세사 시험 같은 거 준비하는 친구 있으면 MIA 원문을 봐야 돼요. 결국에 MIA 원문을 뭐 우리말로라도 거의 쓸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될 거예요. 아마 MIA가. 자, 그래서 MIA 1조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해상보험 계약은 그 계약에 의해 합의된 방법과 범위 내에서 해상손해, 즉 해상사업에 수반하는 손해를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상할 것을 확약하는 계약이다. 손해를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상한다. 그걸 약속하는 계약이다. 이 말은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생소한 단어가 한 두 가지 정도 등장합니다. 해상손해, 해상손해, 그리고 해상사업. 이 말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해상사업은 뭐고 해상손해는 뭔지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죠? 해상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선박, 배나 화물이 해상 위험에 노출되는 거. 그런 거죠. 내 배나 내 화물이 해상 위험에 노출되는 거. 그러면 해상 손해란 게 결국 해상 사업에서 입은 손해를 뜻한다고 했으니까 이 해상 사업을 하는 도중에 발생되는 이 위험 있죠. 이 해상 위험. 여기로부터 내가 입는 손해가 결국에는 해상 손해가 되겠네요. 그렇죠? 기납법이 되잖아요. 그죠? 해상 손해는 해상 사업 중에 입는 손해. 해상 사업은 내 선박이나 내 화물이 해상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럼 해상 위험은 과연 무엇이냐? 바다의 항해에 기인하는 위험과 항해에 부수하는 위험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주로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해상 고유의 위험, peril of the sea, 화재, 전쟁, 해적, 강도, 절도, 포획, 납포, 국가의 공권력에 의한 억류나 억지. 여기 뭐 군주와 국민의 억류 및 억지 돼 있는데 이거는 군주와 국민은 국가 공권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나라도 있고 우리나라처럼 명목상으로
실질적으로는 안 그렇지만 명목상 군주가 있는 나라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뭐 영국이라든지 뭐 일본이라든지 그런 나라들.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공권력에 의해서 선박이나 화물이 억류, 억지 당하는 경우. 투하, 예, 선원의 악행, 그리고 이와 동종의 비슷한 보험증권에 기재되는 일체의 기타 위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해상 위험이라고 합니다. 쭉 보면 몇 가지 생소한 단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원의 악행, 저거는 배에 타고 있는 선원이 화물이나 선박에 고의적으로 해를 사보타지하는 거죠. 일종의.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충분히. 투하는 뭐냐면 화물을 바다에 버리는 겁니다. 던지는. 그리고 뭐 억류, 억지는 붙잡아 두는 거니까 항구 같은 데에 이제 붙잡아 두는 걸 의미하는 거고, 포행, 납포는 뭐 항해 중에 있는 배를 이렇게 잡는 거죠. 꼼짝마. 그래서 잡아들이는 거고, 강도가 있고 절도가 있습니다. 해적이 있고요. 뭐 같은 말 아닙니까? 근데 좀 달라요. 조금씩 달라요. 해적 행위를 하는 거와 뭐 강도도 있고, 절도는 뭘 의미하냐면 좀도둑 같은 거 의미해요. 그러니까 몰래 훔치는 거. 강도는 뭐 대놓고 훔치는 게 되겠네요. 굳이 설명을 하자면. 굳이 이렇게 설명까지 해야 되나 싶긴 하지만 어찌됐든 뭐 하재. 그리고 해상 고유의 위험이 있습니다. 고유한 위험이라는 뜻이에요. peril on the sea가 아니라 바다에서 일어나는 위험이 아니라 바다가 가지고 있는 바다만의 위험을 해상 고유의 위험이라고 합니다. 사실 여기 보면 불이나 전쟁이나 강도나 절도나 이런 것들 육상에서도 만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소매치기라든지 육상에서도 충분히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그 위험이 바다의 항해 중에 발생했다는 것뿐. 그러면 해상 고유의 위험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다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특수한 위험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바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수한 위험이 뭐가 있을까요? 침몰, sinking. 육상에 멀쩡하게 걸어 다니는데 침몰할 일이 있어요? 없죠. 침몰한다는 말 자체가 뭐예요? 물 위에 떠 있다가 배가 가라앉는다는 얘기죠. 이게 해상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교사라는 게 있습니다. 살인 교사가 아니고 교사라고 하는 건 그라운딩이라고 하는데, 바다에 보면 해안에 특히 이제 서해안 같은 데 가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조수간만의 차가 심해가지고 뻘이 이렇게 길게 형성되어 있죠. 그래서 밀물 때 들어와서 썰물 때 못 나가면 배가 어떻게 돼요? 박히죠. 그냥 못 나가죠. 그래서 이 교사란 말은 뭐냐면 부드러운 데다가 부드러운 그러한 뭐 뻘이라든지 갯벌이라든지 뭐 해안이라든지 모래사장이라든지 그런 데 이제 배가 탁 걸려가지고 항해를 더 못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교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단어로 뭐가 있냐면 자초라는 게 있습니다. 자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일반인의 경우에는 앞서 내가 설명한 교사나 자초나 침몰을 구분해서 쓰지 않아요. 침몰한 거 갖고 자초한다 그러고 하고, 자초한 걸 가지고 뭐 침몰한다 그러기도 하고, 모래톱에 걸린 걸 자초한다 그러기도 하고,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자초는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딱딱한 데 부딪힌 거예요. 이제 해안가에 뭐 암벽이라든지 뭐 해초라든지 뭐 그런 거 있죠. 바다에 밖에서 봤을 때는 그냥 바다인데 밑에는 뭐 이렇게 기암 계속 이렇게 암석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가지고 그걸 암초라고 하죠. 그런 거. 밖에서 봤을 땐 바다야. 근데 배가 이렇게 밑부분으로 지나가다가 암초 같은 데 걸리면 배가 이제 거기서 이제 걸려서 더 앞으로 못 나가거나 그렇게 되면 차라리 낫지. 어떤 경우가 있어요? 쭉 긁는 거야. 그래서 구멍이 나요. 모르고 가다가 이제 가라앉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침몰이라고 안 하고 자초했다고 합니다. 자초. 딱딱한 데 걸리는 거. 자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라는 게
여러분들이 뭐 타본 사람도 있고 뭐 하지만 이게 가만히 있지 않아요. 배가 바다로 나가면 유람선 말고 한강 유람선 말고 바다에 뜨는 배들. 그리고 우리나라 근해 말고요. 가까운 바다 말고 먼 바다를 딱 나가면 일단 바다에 너울이 지기 때문에 계속 흔들립니다. 그걸 이제 롤링 한다 그래요. 배가 이렇게 흔들거려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게 세지거나 아니면 배의 무게 중심을 못 잡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오뚜기가 이렇게 하다가 어느 임계점으로 넘어가면 배가 뒤집힐 수도 있죠. 전복의 위험성도 있죠. 그런 것들은 진짜 바다 항해 중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기 뭐냐 뭐 이런저런 누가 나랑 얘기를 하다가 뭐 그 얘기를 하더라고. 왜 그 대체 역사 쓰는 사람도 있잖아. 역사에 대해서 일말 지식도 없으면서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 우리가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일본을 쳐들어가면 어땠을까? 그 이순신 장군이 쓰신 배들 있죠. 그 배는 먼 바다로 나가는 순간 더 이상 배가 아니에요. 그거는 먼 바다를 항해할 수 있는 배가 아니에요. 왜? 밑부분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평저선이잖아요. 평저선은 강이나 호수나 요 근해, 육지가 딱 저기 보이는 정도의 가까운 바다, 그런 데를 항해할 수 있어요. 이게 안 심하기 때문에 너울이 일단 심해지면 바다하고 배가 만나는 점이 커진다는 것 자체가 되게 위험합니다. 되도록이면 바다하고 만나는 점을 좁혀야 돼요. 이렇게 배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인류가 이 조선 기술을 발전시켜 오고 발달시켜 오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겠어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바다에 빠져 죽었고. 이 바다란 곳이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절대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저는 아마 죽을 때까지 배를 탈 생각은 없어요. 제가 탄 배는 유람선이 끝이에요. 비행기 타고 다닐 거예요. 아무리 뭐 운송 이런 거 이제 전공하고 했지만 별로 큰 배들 조선소 이런 데는 많이 가봤어요. 항구도 뭐 세미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가봤고 하지만 배는 안 탑니다. 섬도 잘 안 가요, 솔직히. 살면서 제주도 놀러를 딱 한 번 가봤어요. 별로 안 좋던데 나는. 해산물을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고 뭔가 갇힌 듯한 느낌이 들어서. 왜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주도에 이렇게 가고 싶어서 난리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주도보다 큰 땅은 섬이 아니죠. 뭐 호주 보고 섬이라 하지는 않잖아. 그죠? 제주도보다 큰 땅덩어리는 내가 갈 생각이 있는데 어찌 됐든 바다가 그렇게 위험한 곳이다. 사실 지금은 뭐 그런 얘기도 누가 나한테 묻더라고. 대마도 같은 경우에 일본 본토보다 규슈선보다 부산이 더 가까워요. 혹시 아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저걸 왜 저렇게 놔뒀을까? 지금이야 가깝지. 그 시대 때는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는 넘어가는 것 자체가 죽으러 가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았다니까. 아니 그러면 일본은 어떻게 우리나라에 한 15만 명의 병력을 한꺼번에 보냈습니까? 그거는 항해를 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배의 조류에 따라서 표류했다 하는 게 맞아요. 그 시대의 항해 기술로는 솔직하게 말해서 내가 알기로는. 그게 뭐가 있어요? 동력선이 아니잖아. 바람의 힘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그 규슈 이쪽 거기서 이끼섬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 앞에 있는 섬까지 떠내려가는 거야. 떠내려가서 거기서 또 대마도까지 또 떠내려가는 거야. 그리고 대마도에서 부산까지 또 떠내려오는 거예요. 그런 식인 거예요. 바다 항해라는 게 그만큼 무섭습니다. 지금이야 좋은 배들이 있고 하지만 지난 시간에도 로이즈 얘기하면서 모험 대차 얘기했죠. 그런 계약이 가능한 게 뭐냐면 그만큼 바다로 나간다는 게 위험한 행위이고 위험을 수반하는 행위였고 보험이 필수 불가결하게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러한 해상 고유의 위험. 그래서 해상 고유의 위험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뭐 침몰이라든지 교사, 자초, 전복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해상 사업은 첫 번째가 선박이나 화물이나 이런 것들에 이 해상 위험들이 노출되는 경우라고 했어요. 이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일체의 화물 운임, 여객 운임, 수수료, 이윤, 전도금, 대출금, 선비를 위한 담보인 피보험 재산이 해상 위험에 노출됨으로써. 앞에 거는 1번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선박이나 화물이었으니까. 근데 두 번째는 읽어보니까 뭐예요? 운임입니다. 운임, 이윤. 내가 벌어들일 미래의 기대 수익이죠. 운임, 전도금, 뭐예요? 대출금. 이게 왜 해상 사업에 들어갈까? 우리가 그 해상 운송을 이용하는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지 말고 선박을 운용하는 사람의 입장이 돼 봅시다. 내가 선박을 이용해서 여러 사람의 화물을 수배해 가지고 운송을 해요. 그래서 내가 부산항에 출발해서 미국까지 LA 롱비치항까지 화물을 옮겨주기로 했어요. 근데 중간에 가다가 배가 침몰했어요. 운임을 선불로 받았으면 크게 문제가 없지만 운임 후불도 있을 거 아니에요. LA 도착해가지고 목적지 발에다 주고 택시비처럼 택시비를 선불로 주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미터기 끊어가지고 후불로 주잖아. 운임을 후불로 받기로 했는데 중간에 항해 중에 배가 침몰해가지고 더 이상 항해가 지속되지 못했어요. 그럼 내가 목적지 도착해서 받으려고 했던 운임들은 어떻게 되죠? 잃어버리게 되죠. 손해가 나죠. 내가 벌었어야 할, 내가 해상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당연히 내 주머니로 들어왔어야 할 돈들이 못 들어오게 됩니다. 이미 근데 나는 이 배를 준비하고 많은 투자를 했어요. 저 선박을 통해서 해상 사업을 운송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이미 한 상태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내가 미래에 기대하는 수익을 못 벌어들였어요. 그걸 손해라고 하지. 손해가 아닐 수가 없죠. 그런 것들도 당연히 보험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말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아는 말이지만 선비란 말이 있습니다. 2번의 세 번째 줄에 있죠. 디스버스먼트. 저거는 뭐냐면 선박의 운용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쉽게 이해해서. 배가 크잖아요. 진짜 컨테이너선들 요새 만들어지는 대형 컨테이너선 가까이 가서 보면 기가 차요. 너무 커서. 진짜 63빌딩 많아요. 63빌딩이 옆으로 누워 있어요. 바다에. 그 정도로 큰 배면 얘네들이 기름을 얼마나 먹겠어요. 벙커 CU 혹은 요새 뭐 중유 이런 거 쓰는데 선박의 운용 비용이란 게 장난 아닌 수준입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이건 뭐 선박보험 가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 세 번째, 피보험 재산의 소유자 또는 피보험 재산의 기타 이해관계가 있거나 책임이 있는 자가 해상 위험 때문에 제3자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거는 저기 지금 적혀 있는 용어들이 조금 어렵긴 한데 배상 책임이란 말에서 답이 나오죠. 자동차 같은 경우에 뭐예요?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대차, 대물, 대인 이거 말하는 거죠. 내가 보험에 든 나의 선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혹시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게 된다면 물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나의 선박, 나의 화물, 그리고 내가 미래에 기대하고 있는 기대 수익, 그리고 나의 선박이나 화물로 인해서 제3자가 입을 수 있는 그러한 피해에 대해서 물어주는 것이 해상 사업입니다. 이거를 보험이 부보하고 보상하는 거예요. 그게 보험 계약이다 하는 거죠. 자, 해상보험의 법적 성질 봅시다. 이게 해상보험 증권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조금 건너뛰어서 어디 있지? 어디더라? 어디가 있지? 아닌데.
못 찾겠어요. 책은 있어요. 근데 책에는 분명히 있어요. 내가 쓴 책이 아니라서 순서 잘 모르겠어요. 순서 약간 강의 자료 순서하고 책 순서하고 좀 뒤죽박죽이에요. 그건 뭐 어떨 수 없어요. 내가 쓴 책이 아니라서. 자, 해상보험의 법적 성질을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가 낙성계약, 두 번째 쌍무계약, 세 번째 유상계약, 네 번째 불효식계약입니다. 혹시 국제상학 수업 시간에 들어본 친구들은 많이 봤는데 싶을 거예요. 맞아요. 무역계약의 성질하고 똑같아요. 낙성계약입니다. 당사자 간 의사 합치가 있으면 계약 성립할 수 있습니다. 요새는 업무 관계가 좀 형성이 잘 되어 있으면 전화 한 통으로도 보험 들 수 있어요. 해상보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운송회사 입장에서 이 해상보험회사는 계속 계약 관계를 맺고 있거나 아니면 포괄 예정 보험을 들어놨거나 뭐 이런 경우에라면 몇 날 며칠 날 어느 항구에서 몇 번 배 이름 뭐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다. 그러면 그게 일종의 통지가 돼버려서 보험 계약이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뭐 보험자 혹은 피보험자의 의무는 당연히 잘 이행돼야 될 것이죠. 합의한다 해서 합의가 있으면 합의가 중요하다는 거죠. 사적 계약이니까. 자, 두 번째 쌍무 계약입니다. 앞서 잠깐 얘기했다시피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이제 담보를 제공하고 커버를 해주는 거고 사고 발생하면 보상을 해주는 거고 피보험자는 뭘 준다? 보험료를 준다라는 거죠. 보험료 지급 의무를 가진다. 양방의 의무를 가진다. 일방적인 의무가 아니다. 쌍무계약이라는 뜻이고. 자, 유상계약. 이게 보험료 지급과 보상, 손해 발생 시 보상이라는 금전에 얽혀있는 경제적인 약속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뭐 여기서는 약인이라고 하는데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손해 발생 시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반대급부로서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상계약이다. 자, 그리고 불료식 계약입니다. 불료식 계약.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오해할 수는 있어요. 어떤 오해를 할 수 있냐면 불료식 계약이라는 말 자체가 특별한 형식이나 특별한 요건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는 않는데 원래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사인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인 간의 계약이 사적 계약이라서 뭐 특별하게 뭐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 그렇진 않아요. 근데 종이 쪼가리 나옵니다. 뭐 보험증권이죠. 보험증권. 보험증권. 그거는 양 당사자가 계약 관계를 체결할 때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좀 더 원활하고 좀 더 수월하게 이미 작성되어 있는 표준 약관이나 양식에 따라서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일 뿐 그걸 뭐 법적으로 강제를 한다든지 법에 그러한 우리나라 상법에 저러한 뭐 보험 계약서나 보험 증권이나 이런 것들의 뭐 내용이 뭐 규정되어 있거나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보면 해상보험도 보면 그 해상보험하는 회사들마다 나오는 그 보험 증권이 조금씩 다릅니다. 양식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달라요. 내용이. 그런 거고. 그 다음 부합계약. 부합계약. 부합계약이란 말이 그 말입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어요. 뭐예요? 계약 내용을 양 당사자가 상호 이야기해서 상호 합의해가지고 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보험자가 이미 작성해 둔 약관을 피보험자에게 들이밀면 피보험자가 그걸 검토하고 서명하는 방식인 거죠. 계약 체결의 협상의 시간을 단축시켜주고 보험 계약을 어떻게 보면 표준화시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뭐 악용만 되지 않는다면 너무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행계약입니다. 사행계약. 이 해상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해상사고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가정하고 하는 계약이 아닙니다. 불확실성이에요. 사건, 사고가 일어날 확률의 게임이에요. 그런 사행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독립계약, 계속계약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독립계약이라는 거는 특별히 뭐 어떠한 다른 계약에 종속된 계약이 아닙니다. 양 당사자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무역계약의 대상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기 때문에 수출자와 수수입자 그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계약인 것이고 이 보험계약이라는 건 결국에는 보험자와 피보험자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이건 완전 별개의 계약이에요. 계약 관계로 놓고 봤을 때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계속계약 이거는 보험자가 보험기간 보험 책임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책임을 진다. 의무를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선의계약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첫째 주에 보험의 원리를 얘기하면서 언급했어야 하는 부분이긴 한데 그때 안 하고 넘어간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최고 선의의 원칙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실하고 진실되게 최선을 다해서 행동을 하라. 누가? 보험자나 피보험자. 보험의 이 계약, 보험 계약의 당사자들아 너희들이 진실되게 행동하고 최선을 다해서 행동을 해라. 진실되지 않으면 뭐가 발생하겠어요? 보험 사기가 발생하겠죠.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손해방지가 제대로 되지 않겠죠.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한 책임 계약. 유한이란 거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어디까지? 보험 계약에 따라서 보험자는 계약 내용에 해당되는 만큼의 책임을 지지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험 계약 내용에 보면 보험금의 한도를 정해 놓는다든지 아니면 보험자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든지 하는 내용들이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자, 해상보험계약의 성립 볼게요. 해상보험계약의 성립. 청약과 승낙. 이것도 국제상학 수업 시간에 들은 친구들은 이미 아는 말이죠. 뭐예요? 계약 제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오케이를 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것도 보험계약도 일종의 사적 계약이기 때문에 양 당사자의 합의가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보험계약자가 계약 성립을 목적으로 보험자에게 내가 이러이러한 보험을 들고자 한다라는 것을 청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해상보험 계약을 인수해야 되는 보험자는 그 보험 계약자가 제시한 조건이나 보험의 대상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오케이 하게 되면 양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고 보험 계약이 성립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러한 보험 계약은 따로 보험 계약서 뭐 이런 식으로 쓰지는 않습니다. 보험 계약서를 대체하거나 보험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무엇으로 결정이 되냐면 보험 증권, 인슈어런스 팔리시라는 그런 걸 통해서 계약 내용과 그 사실들을 기재하게 되고 거기에 양 당사자가 서명하는 것으로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험자의 의무 중에 진짜 저 보험 증권을 발행하는 교부하는 의무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저게 일종의 계약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고 그 밑에 보험 약관이란 말은 있는데 보험 약관 많이 들어봤죠. 뭐예요? TV 광고 봐도 많이 나오잖아요. 생명보험회사들에서 보험 광고할 때 무슨 약관이 어쩌고 저쩌고 뭐 하죠. 그리고 특약이 어쩌고 저쩌고 하죠. 약관이란 게 뭐냐면 보험 계약 내용 중에 뭐 일부 조항이나 일부 조건이나 그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것을 약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험 증권 안에 있겠죠. 약관은 보험 증권 안에 포함되어 있겠죠. 보험 계약과 관련된 뭐 보험자의 의무라든지 피보험자의 의무라든지 아니면 뭐 특약은 특별 약관이에요. 그냥 특별 약관. 별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내용들이 보험 증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보험자의 의무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를 좀 살펴봅시다. 첫 번째, 손해보상 약정.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한다. 너무나 당연하죠. 예, 그리고 두 번째, 보험증권 교부의 의무. 예, 앞서 얘기한 것처럼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서를 따로 쓰는 것이 아니라 보험증권을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이행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보험증권의 교부, 보험증권을 주는 행위와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지급하는 행위는 양쪽에서 의무 이행으로서 동시 이행 조건에 해당될 수는 있어요. 그 얘기가 지금 여기 박스 안에 얘기가 있죠. 뭐라고? 두 번째 줄에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교부받을 때까지 동시 이행의 항변으로 보험료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이게 뭐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보험료 지급의 반대급부는 처음에 자기가 잠깐 얘기했는데 뭐냐면 그 보험 계약 기간 동안 보험자가 피보험자를 커버해 주는 거예요. 커버해 주는 거에 반대급부가 보험료 지급이에요. 그러면 보험증권은 그냥 계약을 맺었으니까 그 계약 내용에 어떤 내용들을 정확하게 담고 있는 명시적 서류이기 때문에 이거를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료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는 MIA 84조에 있는 경우인데 보험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아니면 보험사고 발생 전에 보험 계약이 해지가 되면 보험료를 반환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보험료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뭐예요? 피보험자가 보험자한테 주는 돈입니다. 근데 보험자 의무 중에 보험료를 반환할 의무가 있대. 돌려주는 거죠. 받은 보험료를 돌려줄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떤 경우에 보험료 반환 의무가 있느냐?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가 보험 계약이 무효가 되면, 그리고 두 번째, 보험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 계약이 해지되면 보험료를 반환한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보험 계약이 무효인 건 뭐고 보험 계약이 해지된 건 뭡니까? 라는 질문에 도답할 수 있어요. 무효는 뭐냐면 법적 효력이 그 계약이 체결되는 그 순간부터 계약 효력의 그 자체가 부정되어 가지고 없던 일로 돼버리는 거. 애시당초 그 계약 자체가 이미 계약 성립의 조건을 형성하지 않아서 이미 없던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1일 날 보험 계약을 체결했는데 9월 12일 날 보니까 이게 계약 내용 자체가 성립 자체가 잘못됐다 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당장 돌아가서 1월 1일 날로 돌아가서 그 효력 자체가 1월 1일로 소급해서 없던 일로 만들어버리는 걸 무효라고 합니다. 대학 입학이 취소되는데 무효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1학년, 2학년, 3학년 수업 들었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어요. 왜? 입학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없던 일이 돼버려요. 자, 그래서 무효인 경우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가 되면 보험료 전부나 일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 얘기죠. 내가 이 계약 자체가 없던 일이에요. 이거는 있어서도 안 되는 거고 성립이 안 돼. 누군가의 잘못이 있었던 거야. 사기를 쳤든지 뭘 했든지. 그렇기 때문에 없었던 일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보험료를 다 돌려줍니다. 전부 무효인 경우에. 자, 그리고 요게 이제 무효인 경우고 두 번째 볼드 표시로 되어 있는 부분 보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뭘까요? 해지는 뭘까요? 이거는 장래효라고 하는데 법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저 해지란 말을 주로 어떨 때 쓰냐면 SKT 해지, KT 해지, 통신사한테 해지한다 그럽니다.
근데 이 해지는 어차피 무효처럼 계약 효력을 없애는 거는 같은 의미인데, 무효는 원래 계약 자체가 있었으면 안 되는 거니까 계약 체결 시점으로 돌아가서 그때부터 없는 걸로 하자. 이게 무효였다면, 해지는 뭐냐면 해지를 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앞으로 미래에 그 계약은 더 이상 존속시키지 않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통신사로부터 해지한다 안 하고 해제한다, 해지 말고 해제한다 이런 표현을 쓰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내가 SKT나 KT로부터 2년 약정했던 그 모든 게 없어져야 돼. 그렇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해지란 거는 미래를 향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부터 너와 나의 계약 관계는 끝이 나는 거다. SKT랑 KT랑 통신사 해지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달부터 통신요금 안 주잖아요. 그리고 다른 통신사의 호구가 되겠죠. 그런 거잖아. 그러면 이 보험 계약을 해지한다는 건 뭐겠어요? 처음에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는 보험 계약이 유효했어요. 정상적인 계약이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떤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피보험자가 의무 이행을 안 했다든지 뭐 아니면 주변 환경에 변화가 있었다든지 해서 보험 계약을 해지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해지하는 순간부터 이 보험 계약은 없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진 않아요. 계약 체결 시점부터 해지까지는 유효했던 보험 계약이 되는 거고, 이제 앞으로 효력이 없는 보험 계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향해서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왜 돈을 반납해야 됩니까? 보험료라는 게 이게 건건으로 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첫 시간에 얘기했죠. 장기간 계약을 해서 1년 단위로 보험료 계약을 체결해서 포괄 예정 보험을 들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미래에 발생할 보험 계약 내용 때문에 보험료를 선급한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늘 9월달 지금 오늘 해지를 했다라고 치면 내가 12월달까지 미리 낸 보험료 그거 돌려받아야 되죠.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래서 이게 보험 계약이 무효가 됐느냐 아니면 보험 계약이 해지됐느냐에 따라서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험료를 돌려주는 것도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의무. 보험기간 안에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험자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보험료죠. 보험료의 지급의 의무. 그리고 두 번째 고지 의무란 게 있습니다. 고지 의무. 이거는 뭐냐면 보험계약을 체결을 할 때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보험계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알려주는 것을 고지 의무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 정도에 이 고지 의무에 대해서 어차피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뭐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실비보험 같은 거 들 때 그런 거 해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몸무게가 몇이고 키가 몇이고 나이가 몇 살이고 담배는 얼마 정도 피고 술은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어느 주량으로 마시고 그 전에 내가 수술 같은 거 혹은 뭐 병을 알아본 뭐 병력이 있는지를 적어서 내게 합니다. 그게 왜 그래요? 그게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주거든요.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똑같이 실비보험을 들면 여러분들이 비싸겠어요? 내가 비싸겠어요? 내가 비싸죠. 왜? 내가 여러분들보다 한 열 몇 살 많잖아. 그잖아. 위험률이 다르단 거야. 그러면 이러한 보험 계약자 입장에서 자신이 알고 있지만 보험 계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보험자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그걸 바탕으로 보험회사는 뭐 보험료를 산정한다든지 손해율을 산정한다든지 뭐 알아서 할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이걸 미리 보험 계약 체결 전에 미리 알려줘야 돼요. 자, 세 번째 통지 의무가 있습니다. 통지 의무. 통지 의무는 쉽게 생각해서 뭐다? 사고가 발생했어요. 혹은 내 보험 계약의 대상물이 위험이 변동됐어요. 위험이 급증했거나 아니면 진짜 사고가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알려야죠. 사고가 났어. 여러분들 혹시 교통사고 내본 사람들은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교통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전화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
부모님이 아니라 누구? 보험회사죠. 그게 통지 의무입니다. 통지 의무. 왜? 보험회사가 와서 사고가 어떻게 났고 누구에게 기책 사유가 있고 뭐 몇 대 몇 현장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여러분들한테 보험금도 지급할 것이고 저쪽 사람하고 뭔가 뭐 협상을 한다거나 소송을 한다거나 할 때도 알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 현장이나 사고 현장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사고가 난 지 하루가 이틀이 지나고 나서 보험회사에게 알려줘요. 그럼 보험회사가 뭐라고 해요? 어떻게 센 상황인지 알 방법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이 통지 의무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손해방지 경감의 의무. 화물 손해를 잘 보호해야 합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그리고 피보험 이익의 보호를 위해서. 이거 뭐 질문한 친구도 있었는데 손해방지 경감 의무. 어차피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주니까 뭐 보험금 받으면 되지. 왜 내가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느냐? 그렇죠. 집에 불 났어요. 다 탈 때까지 기다릴 겁니까, 여러분들? 보험회사가 100% 커버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금전적으로 개선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어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보험회사는 여러분들이 입은 손실이나 손실과 손해를 입기 전 상태로 원상복구시켜 주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원상복구시킬 수 없어요. 죽은 사람이 돌아올 수 있나요? 부서진 물건이 다시 원상태로 붙여지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입은 손해와 손실에 대해서 그것의 경제적 가치를 따져서 금전적으로 보상해 주는 게 끝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당연히 집이 불탈 동안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인센티브도 줍니다. 손해방지에 여러 가지 손해방지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이나 이런 것들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도 당연히 보험회사에서 합리적으로 뭐 반대급부를 하기 때문에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손해방지 경감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의무사항입니다. 계약의 의무예요. 자, 그 다음에 내용이 나오는 것이 이제 보험계약의 무효에 대해서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뭐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내용 이거 하면 설명을 다 해야 되니까 이거를 좀 봐줬으면 해요. 23번에 보면 23쪽에 보면 23번 슬라이드에 보면 보험계약의 해제와 해지 그리고 무효에 대해서 법률 용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법대도 아닌데 이런 걸 자세히 알아야 됩니까? 그냥 참고용으로 23번, 24번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좀 빡빡하게 학습하기보다는 용어 설명이고 이게 법률 용어니까 알면 좋아요. 살아가면서 굳이 해상보험론의 학점을 잘 받기를 떠나서 그래서 몇 가지 좀 체크해보면 되죠. 그래서 해제하고 해지가 다르다. 해제는 소급효, 해지는 장래효, 미래를 향해서 효력이 나간다 라는 거죠. 그래서 장래 아까 얘기했죠. 해지는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진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있었던 보험계약은 정상이었고 이제 앞으로가 없어진다 라는 얘기고 지금 저 위에 있는 무효 있죠. 무효는 뭐예요? 법률 행위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어요. 이 법률 행위 자체가 효력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거 자체가 소급되어서 법률 두 번째 줄에 있죠. 법률상의 효과가 처음부터 어떻게 됐다? 발생하지 않았다. 없던 일이 된다. 그게 무효입니다. 무효. 그래서 무효하고 해제가 좀 어떻게 보면 그러한 의미에서의 소급효 효력이 있고요. 해지는 미래를 향해서 장래효가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 중간에 보면 취소 있어요. 취소는 뭘까요? 무효하고 취소하고 사실상 효력은 비슷한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무효는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떠한 액션 ACTION을 하지 않아도 뭐예요? 효력 자체가 이거 계약이든 법적 뭐 효력이든 그 성립 자체가 흠이 있어. 문제가 있어. 그래서 없던 일이 되는 거야. 무효는. 취소는 뭐겠어요? 그러면
액션이 있는 거죠. 내가 액션을 하는 거죠. 내가 액션을 해서 나에게 주어진 권리로 액션을 취해서 없던 일로 만들어버려요. 그게 취소죠. 그렇죠? 여기 있죠. 여기 두 번째 점에 끝에 의사 표시 없이 소급하여 효력이 소멸하는 무효와 구분된다. 여러분들 티켓팅 해놓고 내가 일이 생겨서 못 가요. 그러면 그거 티켓을 취소한다 그러지. 티켓을 무효한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일상생활에서 이미 이게 어려운 법률 용어가 아니야. 가만 보면 여러분들 다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말이에요. 이 중에서 통신사 번호 이동하면서 통신사 해제해 이런 표현을 쓴 사람 아무도 없잖아. 통신사 해제한다 그러지. 인터넷 해제한다 그러지. 그러잖아요. 티켓을 티켓팅 해놓고 이거 아니면 영화표 애매해놓고 이거 할 때 영화표 무효시킨다 이러지 않잖아. 영화표 취소한다 그러잖아요. 이미 여러분들 쓰고 있는 말이라니까. 이거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부터는 배웠으니까 좀 더 명확하게 이런 의미고 이런 의미의 차이가 있구나를 알고 쓰자라는 거죠. 네, 수고했고 다음 주에 봅시다. 잠깐만. 그 학교에서 뭐 11월 달에 언제지? 혹시 이거